보불 전쟁 개전해 보죠. 초기 전투에서 스피셔든과 비상부르 그리고 페슈빌레에서 이 세 번의 전투를 갖다가 치르면서 단 세 번 졌는데 프랑스군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우리 이제 여기서 총퇴각하자. 우리도 서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총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프로이센군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빨랐다. 프로이센군 1군과 2군은 요새를 갖다가 싹 에워싸고 호위망을 단단히 조이게 됩니다. 완전 도시 봉쇄가 돼가 버리는 거네요. 네. 프랑스에는 그래도 한 개 군이 더 있었죠. 쓸 수 있는 샬롱으로 들어갔던 거.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합류했던 곳. 이들이 이제 뭘 결심을 하냐면 우리는 메츠를 구원해줘야겠다. 후원해야죠. 안 그러면 포위선멸당해서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가만 놔둘 몰트케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프로이센군이 쫙 양쪽에서 압착을 해 들어오니까 여기서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뒤로 몰려가는 곳이 스당입니다.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죠. 지금. 네. 저렇게 가서. 그리고 9월 1일 나폴레옹 3세가 백기 내거라. 항복해야지 이제. 항복해버리는데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마냥 또 좋아할 상황이 또 아니었어요. 왜요? 원래는 황제가 파리에 있어야지 거기서 중신들을 이끌고 강화안을 마련해서 서로 협상을 할 텐데 또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이제 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황제는 항복했지만 프랑스는 항복 안 했다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나저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게 뜯어 말렸지만 기어코 전장에 나섰던 프랑스의 금쪽이 내가 나폴레옹이야. 몇 세인데요? 3세. 수당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오스트리아가 7주 만에 손을 들어서 현타가 왔다 했더니 본인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7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부터 따지면은 6주 만에 포로가 된 겁니다. 그죠. 7주를 해줍시다. 네. 프랑스는 6주군요.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포로인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당당한 거 아닌데 지금 앞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꾸부자. 그래요? 네, 그다음에 비스마르크 와요. 저 연세에도 허리를 꼿꼿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포로라 함은 네. 앞에 앉아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게 보통은. 포로에도 원래 그 계급이나 아니면 신분을 대우를 해줬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 관습이었던 거고요. 황제인데 황제.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프랑스군은 무려 50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요. 26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폴레옹 3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엄청나게 사상적.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을 만들어낸 게 감히 우리 황제의 사신을 너희의 비서 따위가 와서 만나?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저 굴욕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사상자를 낸 거네요. 네. 그렇다면 파리는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프랑스는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여전히. 그렇죠. 또 이거 식구적인 말이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파리지앵의 자존심. 그렇죠. 그런데 황제가 포로가 됐고 주력군이 완전히 깨졌다. 파리 시민이 이제 거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왜 일어나요? 그거에 분노해서. 분노해서. 이 주체할 수가 없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일에 대한 분노보다는 프랑스 황제나 프랑스 정부에 대한 국제나 분노. 그렇죠. 정부에 그게 대한 큰 지금 거죠. 분노인 거죠. 원래 파리 시민들은 황제, 권위주의 정부, 우파 정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동안 그래서 총선해 보면은 파리에서는 계속 깨지고 주로 나폴레옹 3세가 시골의 시골이요. 지지를 받아갖고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나갈 때만 해도 야 내가 가서 그냥 독일 놈들 다 평정해버리겠어라고 자신 있게 나갔는데 웬걸 포로가 되셨네 하니까 이 분노가 진짜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가 난국을 헤쳐나고 해서 이제 묘안을 낸 게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저 포로 폐위. 그렇죠.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혀야 되니까 폐위시키고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장군 출신의 트로시를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고요. 국민방위군 정부는 파리를 근거지로 이제 결사항전 이렇게 된 거죠. 근데요, 지금 나폴레옹 3세가 영표를 해서 프로이센에게 완전히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디서 군대가 있어서 싸워요? 이게 프랑스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취약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일단 평화 시기에는 자기들끼리 아둥바둥 엄청나게 싸워요. 네. 걸핏하면 파워 엄청 하고 좌우 갈라갖고 설전을 벌이는데 이게 딱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뭉쳐요? 갑자기 단결을 해갖고 60만 병력이 소집이 돼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은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방위군 그 정도 국민방위군도 이렇게 다니니까. 모여들고 예비군들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왜 우리가 지난번에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에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전미총기협회 NRA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부터 상무정신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로 사격을 즐기는 이런 클럽들로 이 전미총기협회가 사실 그 전에 영국에도 있었죠. 이게 생겨났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 있어서 프랑스에도 비슷한 단체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격 취미로 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위태로운데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하면서 스포츠용으로 쓰던 이제 소총을 들고 프로이센군 후방으로 막 침투해 가서 거기서 게릴라전도 벌이면서 교통로도 교란하고 오만 공작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선에 있는 프랑스군도 다 항복한 건 아니죠. 다 아니죠. 지금 정하고 다는 아니고 지금 메스의 상당수가 이제 포위가 돼 있고 그리고 후방으로 패잔병들이 이제 막 파리로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지방에서 막 자원병들이 모여갖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리로 갑시다 막 이제 나가기로 하죠. 그럼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프랑스는 이런 국민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9월 달입니다. 소확철이에요. 아, 농사도 끝났겠다. 물자도 많고 식량도 많겠다 하면 장기전 할 수 있는. 그렇지. 근데 그런 뭔가 능력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실 이제 병력이 모여들면서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뭔가 일원화된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이 국방정부가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는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력전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모여들면. 그러니까 총력전 할 그런 의지도 없었고 장기전을 어떤 수행한 능력도 없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냐면 주력군 같은 경우 여전히 매치에 갇혀 있잖아요. 라인군 같은 경우 18만 넘는 병력인데 바젠 장군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지를 않아요. 뚫고 나와서 너희가 파리를 구원해라. 아니면 뭐 끝까지 버텨라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침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지키고 있었던 뭐 바젠 장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항복해 버리거든요. 그럼 혹자는 이걸 바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위에서 이 사람한테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던 정부에도 분명히 이제 책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전쟁에 게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결국 싸우려면 방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은 있는데 군대는 있는데 네, 일반 병들은 많은데 간부들이 지금 아. 상당수가 초전에 나가 떨어지고 포위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예비군들이 아무리 자원병들이 많이 몰려들어도 체계적으로 이제 군 조직이 있고 기관병들과 네. 간부들이 있어야 이들을 통솔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초반에 너무 유실이 많다 보니 네. 이걸 제대로 조직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아래서 올리면 돼요. 근데 이제 중견 간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쌓여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위부터 한 중령 중령까지 이거를 어떻게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고급 지휘관들의 리더십이 엄청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뭐 중대부터 연대까지 이런 뭔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조직화된 전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산발적인 형태의 저항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프로이센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지금껏 사온 군대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훨씬 큰 적개심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고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길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자, 생각지 못한 이 전개에 프로이센은 어떤 전략을 이제 전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보불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나폴레옹 3세가 항복한 이후에 강화를 제의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철저하게 프랑스한테 타격을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를 하고 파리를 공작했다가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인식이 있거나 혹은 나폴레옹 3세가 스당에서 항복한 걸 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이런 소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네요. 네. 아니 이전에 프랑스는 너무 쉽게 사실 깨진 건데 네네. 아니 프랑스는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지금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나눠 보자면 지금까지의 전쟁이 이제 프랑스 제국과의 전쟁이었다면 앞으로는 프랑스 공화국과의 전쟁입니다. 국민군과의 전쟁.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보불 전쟁이에요.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라면 이 시기에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 3세가 정전, 종전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했냐면 비스마르크가 생각했던 종전 구상에 완전히 차질을 빚어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외교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그 폐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군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트케가 나서야 되겠죠. 파리로 가야 될 거 가야죠. 아니에요. 네. 핵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저항하고 있고 거기에 정부가 있고 거기에 지금 저항군이 지금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파리를 점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파리로 가자. 그런데 파리로 간다고 해도 뭘 해야 될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느낌이 모두가 시민군인 느낌이고 네. 방위군인 느낌이라 네. 시민을 절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가 직접 파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요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새 뭐 고민을 하는 도시 전쟁 네, 시가전 해야 되고. 네. 아, 이게 너무 피할 것 같은데. 독일이라면 이를 갈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노동자 시민들이 그냥 그 한 집 한 집에 집중하고 사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프랑스 혁명 보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바리케이트 아니에요. 바리케이트 치고 항전을 하면은 네. 아, 저 답이 가게들은 안 안 돼 이거. 나오죠. 지금까지도 프로이센의 손실이 꽤 커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희생을 지금 물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고사 작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위전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포위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격까지. 포격을 하는 포격. 크루프. 그 그룹, 이걸로 강철포를 하는 날려서 이제 그런데 포위전이든 포위를 한 다음에 포격을 하는 거든 비슷한 이유에서 또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급 문제예요. 여기로 지금 독일군이 이제 파리 쪽으로 왔는데 독일 본토에서 파리로 향하는 철도가 다 파괴된 상황이에요. 아, 그다음 여기 있는 주요 보급로 같은 경우도 후방에 프랑스의 빨치산이나 게릴라이에서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독일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결전 혹은 야전에서의 기동전, 야전에 익숙해져 있는 군대이지 이런 대규모 요새의 어떤 포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체계적인 뭔가 이걸 구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공격하는 입장에 프로이센군 입장에서는 장기전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포위전을 하려고 보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도 건재한 프랑스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독일군은 어때요? 다 싸우러 가 있죠.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병력을 완전히 집중시켜가지고 물이 나올 틈이 없이 틈이 포위전을 해야 네. 되는데 새끼 하나 못 빠져나올 만한 네, 그렇게 하기에는 병력도 아직은 부족한 시점입니다. 근데 방금 더 핵심적인 거는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이 장기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센의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속전속결을 목표로 갔는데 네, 일단은 하나는 뭐냐면 프로이센군 말고 다른 독일 연방의 군대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군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한 사상자만 한 7만 명. 여기 현재 이제 병원에 후방에 지금 투입되지 못한 병력도 13만 명이 지금 있어요. 어. 병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병력이 부족한데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력을 투입할 수 있어요? 다른 연방 국가의 예비군들. 예비군들이죠, 향토방위군. 아, 향토방위군. 근데 확실히 질이 떨어져요. 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때 몰트케가 갑자기 후방 소요가 많아지니까 의회에다가 우리 예비군 더 소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향토방위군 100개 대대를 더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는 되는데 이미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나이 30대 후반 되는 이런 자원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총 써본 지 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요즘엔 그렇죠. 30대가 전성입니다. 아니 근데 예비군 1, 2년 차 정도 되면 야 조교 너 나랑 한번 해볼래? 내가 이기면 훈련 빼줄 거야 이렇게 나가지만 예비군 4, 5년 차가 넘어가면 기억 안 나요. 네, 이분들이 이제 나와갖고 할 만한 작전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뭐냐? 포위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9월 19일, 20일 이 시점부터 25만 명의 병력 일단 그걸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리를 지키고 있는 프랑스군, 이 국민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요. 게다가 이걸 더 이제 문제시 삼았을 사람은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보기에는 전쟁 오래 끌면 끌수록 대외적으로 또 다른 국가를 또 개입을 할 수 있고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 공격을 하든 포격을 하든 하루빨리 함락시키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빠른 종결을 비스마르크가 독촉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때부터 비스마르크와 몰트케 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노출이 계속됩니다. 전쟁지휘관과 정치지휘관과 싸우면 이거 뭔가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자기는 그래도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몰트케는 그게 아닌 거야. 몰트케는 전형적인 군사지휘관으로서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끝장을 볼 때까지 가야 됩니다. 프랑스군이 재기불능할 때까지. 예. 비스마르크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야전 사령관이랑 군 지휘관은 그 군사적 목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외교적으로나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도시 봉쇄를 하고 숨통을 끊어놓는 작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프로이센이 너무 강대국이 되니까 개입해서 국제의 소집이 쓰이고 예를 들면 중재도 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항상 영국은 항상 그랬죠. 항상 네. 균형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반대쪽에다 네, 추를 올려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도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독일 껄끄러운데 하면서 러시아가 만약에 파병하는 날이 오면 그것도 굉장히 골치 그러면 아픈 거고. 영국이 독일의 후방에 있는 열강들과 손을 잡고 저 뒤에서 야 저 땅 탐나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뭐 약간 얼마든지 가능하시는. 프랑스가 뒷거래할 수도 있죠. 프랑스가 이제 상황이 몰리면은 제발 영국 이번에 제발 도와주면은 우리가 식민지 몇 개 줄게 막 이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 피시앤칩스 맛있어. 근데 그나마 이런 비스마르크와 몰트케의 갈등이 전략적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중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왕세자가 계속 중재를 했는데 그죠. 적당하게 이 둘을 타협시키는 역할을 계속 해왔고 다행히 또 몰트케에게는 또 운이 또 따라줍니다. 오. 이게 이제 10월 27일 날 프랑스 주력군이 있었던 메스가 함락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인군이 이제 무너진 거고 더 많은 병력을 이제 파리로 동원을 할 수 있게 모든 됩니다. 독일군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했네요. 예, 그래서 파리를 이제 완전히 사방에서 포위할 수 있는 환경이 아. 10월 말에 조성이 됩니다. S군이 그야말로 프랑스 정규군, 정규 상비군의 핵심이었는데 네. 이게 속절없이 항복을 해버렸다고 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선 사기가 정말 떨어지죠. 네. 기가 확 꺾인 거죠. 원래 그 봉쇄 작전을 할 때 내부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맞아요. 희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꺾여버린 거군요. 맞아, 이건 뭐 마치 남한산성에서 농성한 그렇죠. 그대들이 외부에서 구원하러 온 이 근황군들이 쌍용에서 패배한 다음에 기가 확 꺾인 것처럼 네. 앞으로 이걸 좀 병자호란하고 비교하면 재밌을 텐데 여기 안에서도 프랑스 내에서도 주전파도 있고 주화파,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모든 전쟁은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국민정부도 사실 끝까지 항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일단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과연 프로이센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요구할 요구할까?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팀을 일단 비밀리에 보내봅니다. 회제를 불렀겠네요.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우리 배상금 안 할 수 없잖아. 당신네들이 우리 나폴레옹 때 짓밟고 한 것도 있고 배상금으로는 한 5프랑 정도 내놓으시고 아,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아니라 이따 나폴레옹이 가지고 우리 땅을 유린한 것까지 소급 적용해서 프로이센은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 많잖아요. 프랑스. 아니 30년 전쟁 때. 때부터 생각해요. 저는 그 복수심이 엄청 갈고 있죠. 이를. 그렇죠. 돈만 갖고는 안 되겠어. 영토 좀 내놓으시오. 알자스 로렌 있잖아, 알자스 로렌. 알제스 로렌을 알제스 로렌이면 프로이센은 독일은 언제든 프랑스를 넘볼 수 있고 프랑스는 그렇죠. 다시는 이제 독일을 들어갈 수 없는 그 제로지대가 거의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무장관이 자기 손에선 도저히 이걸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냥 나옵니다. 당연히 이 국민방위정부에서도 가뜩이나 이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한 몸에 받고 왔는데 갑자기 이 정부가 무력적인 또 배상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뒤집히게 되죠. 아까 우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신 없어요.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협상파도 있고 주전파도 있고. 주화파도 이럴 때 주전파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이럴 바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은 들을 거예요. 우리 지금 병력도 60만 모였고요. 식량도 많습니다. 탄약도 충분하고요. 지금 게릴라들은 계속해서 프로이센의 후방부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야, 싸우는 게 나을까? 버티다 보면 비스마르크도 꼬리를 내릴 거야. 조건 그 뒤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한 명이 다섯 목소리 내요. 싸우자. 그래서 물밑 협상은 이렇게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봐야 되는데 비스마르크는 회제를 불렀고 봉쇄는 완벽해졌지만 파리 내의 사방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외부는 끝났대. 파리 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몰트게가 엄청나게 포위망을 견고하게 해놨어요. 계속 참호파고 예. 이제 하는 거죠. 파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포위망이 견고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모든 게 다 차단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의 사정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방법마저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이제 전속으로 날리고, 전속으로 네. 날리고, 그다음에 세네강 틀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 병에다가 편지 써서 코르크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리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것도 해요. 이 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의 적을 그렇죠.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구였어요.
또 기구의 시대였죠. 이게 되게 기구. 파리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야 비둘기나 이거 병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열기구가 그럴 듯하다. 하면서 계속 뿌리면서. 왜냐면 이건 사람까지 타서 가잖아. 왜냐면 편지로 하면은 야 이거 프로이센 애들이 이거 가짜 그건가 보다. 우리 유인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건 다르거든. 그래서 열기구를 띄워요. 특히 이 열기구 비행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내무장관 레옹 강베타입니다. 10월에 이 사람이 도시를 탈출해요. 탈출해서 외부에서 프로이센에 대한 무장 저항을 이 사람이 지휘를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직접 열기구를 타요? 네, 초반에는 국방정부 관료들이 그래도 수도를 버리면 안 된다 해서 파리에 좀 남아 있었는데 막판에 포위망에 다치기 전에 대통령이 빠져나오고 그래도 일부 강요가 내무장관이 남아 있었는데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내무장관도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참 웃긴 게 이 열기구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업자들이에요. 다 정부 사람들이 아니야. 이 업자들이 이거 전쟁 때 돈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여기서 장사 그럼요. 하는 거예요? 그럼요. 원주의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장관님 나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우리 열기구면은 프로이센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다 죽어요. 일단 이렇게. 돈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뭐 1억 천, 갈 길 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웃기다. 무려 67개의 열기구가 파리를 떠났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열기구가 뜨면 크잖아요. 네. 그 총으로 쏴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네. 근데 느리잖아. 일단 뜨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그다음에 당시 총이 최 박사님 그때 총이 아직 좀 시원찮았죠? 강선총 어디? 아 그렇죠. 아니 강선총이라고 해도 그 당시 화약이 아직 흑색 화약 계속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실 압력이 낮아갖고 이 탄도가 꽃바닥에 날아가질 않아. 팡 쏘면 좀 이따 삐 이렇게 떨어져요. 맞추기가 초고속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이센 기병들이 열기구를 쫓아갑니다. 느리니까. 쫓아가다가 왜 언덕이나 산 근처에 야 절로 가! 그래서 저기서 막 쏘고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를 굉장히 떨어뜨리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열기구도 사실 약점이 있죠. 방향 조정이 안 돼요. 그지 바람 부는 대로 가야죠. 조정이 어렵죠. 방향 조정. 야 일단은 뭐 파리를 탈출했다. 근데 날아가도 프로이센 그 진 쪽으로 날아간대요. 야 어떡하지? 볼티게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티 좋아 이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센군한테 들키지 않고 열기구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네. 어떻게 됐든 이 파리 내부에 있는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강베타 이야기인데 이름도 참 멋있잖아요. 예. 강에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희생이 따르든 우리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밖에 나가서 뭔가 이 조직적인 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했던 게 프랑스 전역을 돌면서 군의 자원화라는 그런 목소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상황이 결국에는 라인군 매체 라인군도 항복해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주도했던 루아르 전역 같은 경우도 결국 프랑스군이 오를레앙에서 패배하면서 또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리 외곽에서 했던 프랑스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사실 이거는 조직적이라는 것은 정규군의 저항인 겁니다. 큰 규모의 부대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 남은 거는 게릴라나 이제 빨치산의 항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앙 정부는 열기구 타고 나갔고 내부는 완전히 지금 봉쇄를 당하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이제 여기서 갇혀 죽는 거야? 만약에 쟤네들이 6개월, 1년 계속 막으면 우리는 이제 식량 떨어지면 어떡해? 점점 이제 고민은 많아지고 식량은 떨어져가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때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소시에는 흥청망청이죠. 모든 물자가 도시로 다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가 굉장히 희한한 게 딱 막히잖아요. 그럼 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단 하루 만에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흥청망청 하다가 서울이 딱 봉쇄됩니다. 그럼 마트에 가보면 다음날 마트 가보면 마트에 진열대가 물건이 다 텅텅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배송만 해도 네. 안성에서 물류 출발, 어디서 물류 출발 써 있잖아요. 이게 탁 막히는 순간 물류가 다 막히는 건데. 바로 그거에 거의 10배 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남북 전쟁할 때 빅스버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리는 거기 비교도 안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규모가 유럽 어마어마한 최대의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정부가 나서서 식량을 강하게 통제한다 배급제를 해야 돼요. 배급해야죠. 파리에서 배급제가 되나? 폭동이 일어나. 이거 안 되지. 혁명의 나라인데 예전에 혁명 그 빵 통제하다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돈을 벌어요? 네, 암 시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햄이 7배입니다. 7배. 그다음에 감자는 10배, 달걀은 13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정부도 10월 말부터 육류를 우리가 배급하겠다. 근데 가지고 있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뭐 냉동 기술이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동물을 눈에 보이는 쪽 다 잡아먹습니다. 첫 번째 말부터 시작하죠. 말이 제일 운송수단 때문에 덩치도 크고 제일 먹기 좋으니까. 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 고양이. 그 다음에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눈이 갈까요? 그거 단체로 키우고 있는데. 동물원. 귀. 동물원. 근데 이제 동물을 폐쇄됐단 말이야. 그럼 다 철창부터 우리 워킹데드 봤잖아요. 다 여기서 저거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와서 끊죠 이걸. 다 끊고 들어가요. 호랑이 사자가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시가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코끼리 한 마리 잡아서 대파티가 열렸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프로이센군이 봉쇄하면서 뭘 했냐? 식수를 끊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식수를 딱 끊으니까 세느강 흐르잖아. 더럽잖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 때도 그거 그 먹고 당시에는 더 토하는 더러웠을 거 네, 같아요. 더 더러웠죠. 그때는 수영만 하고 토하던데요. 네, 그때는 처리가 안 되다, 뭐. 세느강에다가 지금이야 통제가 되지 그때는 막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수인성 전염병이 옵니다. 천연두 그다음에 폐렴까지 이제 환자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10월이었잖아요. 금방 뭐가 됩니까? 추위가 오죠. 겨울이 오지. 겨울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뗄까마다 다 뭐 우리가 지금도 파리 샹젤리제 가면 아름다운 가로수들 오, 샹젤리. 그렇죠. 가로수가 다 베어져요. 예, 싹싹 다 뱁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있던 책상들도 다 아. 분해해서 전부 다 난방을 뗄까 해야 보시죠. 되니까. 아 진짜 이 도시봉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이 파리 시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100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별 큰 준비 없이 봉쇄가 돼버리니까 그 참극이 엄청 심했고,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점점점 인도주의적으로도 너무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좀 잘 끝내봐, 우리가 좀 중재해줄게 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이센군에서도 그래? 그럼 한번 좀 어디 중재해 보쇼 라고 중재단을 집어넣기는 합니다. 프로이센에서 네, 근데 그 중재 사절로 누가 갔냐면은 미국인들이 갔어요. 미국인들이요. 근데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우리 남북 전쟁 때 왜 코스염 멋있는 분 있었죠? 잠깐 나왔다. 번사이드 장군님이. 이 번사이드 장군님 성질이 불같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 프랑스 쪽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프랑스에서 주전파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갖고 뭐 약간 시도는 해보지만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 번사이드만 간 것도 아니고 군사 고문단도 파견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참관단으로 간 사람이 유명한 또 쉐리던 장군. 추리던 기억하시죠? 쉐리던 누굽니까? 슈난도 밸리를 갖다가 쫙 불태워버린 그 쉐리던 장군 있잖아요. 그래갖고 쉐리던 장군을 가서 저런 것들 잡으려면은 화끈하게 불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언해주고 있었으니 평화를 중재해주러 간 건지 불지러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몰트케가 이제 11월부터 강베타가 나와가지고 이제 프랑스 저항군들이 저항하는 모습, 특히 루아르 전역을 보면서 야 이거 계속 뭔가 프랑스 군이 더 들고 날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파리를 함락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본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드디어 파리에 이제 첫 포격을 하게 돼요.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첫 포격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한 5시간 정도. 타겟을 뭐 다 쏠 수는 없으니까 좀 정해놓고 쏘는데 그 타겟 하나당 한 200에서 500발 정도를 이제 쐈다고 해요. 이게 근데 군사 시설이었나요? 아니면 민간 시설이에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타겟 설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딱 잘 보이는 거를 타겟으로 잡는데, 그 대표적이었던 게 앵발라드. 이번에 이제 양궁 올림픽 양궁에 썼던 그 무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라톤 결승 지점으로 썼던 지금 이제 군사박물관에 있는 그 앙발라드랑 빵떼형. 네, 이 둘 다 뾰족한 첨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 그런 포격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제 시민들에게는 공포.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이었는데, 이걸 거의 3주간은 실시를 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피해를 한번 이제 보니까 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한 300명 부상에 가옥이 한 1,500채 정도 이제 파괴가 됐는데, 사실 이 과정 중에 오히려
이제 독일군 포신이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포탄 부족의 문제가 생겼고 프랑스군은 요새가 우리 보방 요새나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기하학적으로도 포화를 잘 견뎌내게 설계가 돼 있고 이 요새 시설들은 웬만한 포로는 때려도 큰 피해를 안 입어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성포를 바꿔야 되는데 이 당시 아직까지 프로이센군은 야포에 좀 방점을 뒀지 공성포를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경이 작은 걸로 때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주로 랜드마크들 이런 데를 공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석조 건물들이어서 화재도 잘 안 나고 이게 참 큰 피해를 주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리 시민들, 사람들의 어떤 의지, 마음의 이제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아까지, 질병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질병 추이 기아로만 4,400명이 죽었어요. 결국 이제 파리 시민들의 그 사기나 아니면 저항 의지가 거의 점점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파리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내부에 눈을 돌리고 독일 통일의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복귀해 보면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게 1866년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북독일 연방인데 거기에 들어온 국가들끼리 이제 여권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통행도 자유롭게 했고 우편, 그다음에 도량형도 통일했고 형법 통일까지 했었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남부 독일 국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에른, 브르텐베르크도 이제 기울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북독일 연방에 가입해서 전투 와중에 1870년 12월에 독일 제국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을 황제로 바꾸고 독일 제국, 도이체스 카이저 라이시라는 걸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제국 틀이 마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독일 연방이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이제 나폴레옹 3세도 포로로 잡히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한 독일이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독일 민족이 위대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럴 바엔 차라리 이제 제국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 형님들한테 붙었던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바이에른이나 끝까지 그쪽으로 네.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프로이센의 지배 구도 혹은 이 우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앞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 기존의 독일 연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지만 사실상 프로이센 주도의 연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독일 연방처럼 여러 가지 국가들의 어떤 서로 합쳐놓은 그런 집합체도 아니면서 또 한편은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도 아닌 애매한 그 사이에 있었던 연방체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1871년 1월 1일 보통은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피 뉴 이어를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피 저먼 약간 이런 느낌. 프로이센에서 절만이 된 느낌이 됐네요. 네. 이게 또 형식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제 하나다. 뭐 이런 좀 절차도 좀 밟습니까? 이 도이치 민족에 있어서 이 갑자기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종가였던 그런 시대가 갑자기 저물고 프로이센이 대두돼서 새로운 독일 제국이 탄생하는 건 정말 독일 역사의 어마어마한 그렇죠. 도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영방국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생 독일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제 행사들을 쭉쭉쭉 가져가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핵심 이벤트가 바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이었습니다. 대외 선포. 네, 이걸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프랑스 제국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 그러면 독일 제국의 도저히 선포를 용서할 수 없는. 베르사유에서 네. 예. 베르사유 궁전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프랑스 왕궁은 파리 안에 있는 튤리리 궁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있는 그쪽에. 근데 이제 태양왕 루이 14세가 우리 대프랑스에 걸맞은 멋있는 왕궁이 필요해라고 해서 베르사유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해서 만든 그 궁전인데 이게 파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네. 그 정도 과천 정도. 서울에서 과천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 거대한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시면은 중간에 큰 홀이 있는 그 유명한 거울의 방. 거울이 많아서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로 비추면서 그럼 더 넓어 보이는 네, 효과가 공간감이 있군요. 굉장히 그 당시 거울이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앞에 바닥에 정원이 펼쳐져 있어요. 네. 몇백 미터에.
저기 아름다운 이 천장과 벽화들 이런 것들이 장식이 돼 있어갖고 안에 가면 굉장히 이제 약간 황홀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장소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이런 이벤트를 가진 겁니다. 독일의 제후들 딱 저 높은 자리에 비렐름 1세가 딱 위치하고 그 밑에 비스마르크와 몰트케를 비롯한 수많은 독일계 제후들이 다 와갖고 비스마르크가 드디어 우리 독일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만세 만세만 하면서 만세삼창을 합니다. 독일 제국의 선포가 이뤄진 겁니다. 독일 통일인데 근데 보면요. 제가 뭐 그림 같은 거 잘 볼 줄 모릅니다만 그냥 그림은 느끼는 대로 보면 그게 맞는 것이다라는 이 예전에 해설사분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흰색 군복을 비스마르크. 입고 있는 게 비스마르크죠.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공. 그림의 구도상도 네.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 시꺼먼 옷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그림은 1885년에 비스마르크 생일 70회 생일 칠순 실수 때 기념으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를 중앙에 넣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 국민화가 비슷한 사람이 안톤 본 베르너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흰색 옷을 입고 중심에 서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버전은 황제를 중심으로 딱 보이는 그림이고 그렇죠. 저래야 정상이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이제 비스마르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비스마르크만 좀 확대한 이런 그림이 딱 그렸어요. 기존에 있던 걸 보고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 그런 그림을 비스마르크한테 선물을 주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사진은 이 세 번째 버전이 되다 보니까 예. 비스마르크가 이제 가운데 항상 그렇죠.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도 뭔가 어떤 정치가 반영돼 있지 않나. 그런데 실제로도 비렐름 1세와 비스마르크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스마르크가 주도권을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설계를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나 아니면 다른 세력이 반대를 하더라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때로는 단호하게 극복을 하면서 비스마르크 뜻대로 이 국정을 꾸려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비렐름 1세는 사표를 막 던진다고 협박을 해요. 그럼 황제는 사표하면 안 되죠 하면서 비스마르크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형제는 혹시 그 도장 찍는 기계였나요?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스마르크가 제국 수상이자 프로이센 수상을 겸직하면서 거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됐고 결국에는 이 프로이센에 대한 지지는 비스마르크에 대한 지지로 이제 받아지는 상황에서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리자 겸 국가적 수장으로 바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정말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렐름 1세 가지고 있던 프로이센 왕권이 실제로는 독일 제국의 그 황제의 권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는 그 결과를 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렐름 1세가 이 상황을 본인이 선호했다라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새롭게 황제로 카이저로 추대된 비렐름 1세 입장에서는 내가 황제가 된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황제라는 칭호 그런 걸 꺼려한 이유가 일단 비스마르크나 비렐름 1세나 뼛속 사무치게 프로이센 사람입니다. 모든 걸 프로이센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바이에른하고 비르텐베르크가 독일 제국에 들어오는데 자기 자체 군대 보유권을 끝까지 요구를 했어요. 왕가 보존하고. 연방국가라니까 외교하고 국방을 가져야 되는데 바이에른하고 비르텐베르크는 자체 군대도 보유했어요. 그건 통일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왕국 때문에 그게 약간 퇴색이 된 거죠. 그래서 기분이 워낙 나쁘니까 대외 선포식 하루 전날 비렐름 1세가 나 거기 안 가겠다 대외 선포식. 비스마르크하고 3시간 넘게 싸웠는데 옆에 있던 왕세자나 누가 거들어서 겨우 대선포식에 갔어요. 근데요, 지금 여기에서 비르테베르크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지만 네. 바이에른 뮌헨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상 독일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바이에른 뮌헨이 우리 군대도 보유할 거고 우리 왕도 유지할 거야. 이렇게 약간 콧대를 부렸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독일 전체 국민들 사이에 쟤는 뭔데 저래. 이런 예, 그게 정서도 이제 좀 제가 있겠네요. 독일에서 많이 느꼈는데 바이에른은 엄청나게 독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독일 사람들이 바이에른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기 독일의 영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독일의 섬나라. 영국 애들. 바이에른 주가 지금도 독일 16개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70% 넓이에요. 바이에른 주가. 아직도 네. 저 북부 프러시아 돼지들 막 이러나요? 그 사람들 올 때는 저쪽 근본 없는 프로시아, 프로웨이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야 근본 없는 뮌헨의 자존심이 엄청나군요. 그렇죠. 16개 독일 연방주에서도
톱3입니다. 잘 사는 게. 그래서 독일은 이제 헌법에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를 해마다 세금을 나눠줘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베를린이 수도였지만 국토가 분단됐기 때문에 베를린이 아주 가난합니다. 수도인데도 아주 가난해서 바이에른부터 돈 못 받으면 베를린 못 삽니다. 아, 베를린 가난합니다. 도시예요? 분단 때문에 베를린이 발전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바이에른이 항상 많이 도와주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없으면 다 니들 밥도 못 먹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뭐 독일 황제나 아니면 독일인의 황제 칭호를 쓰는 걸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카이저 비렐르 만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 프로이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내가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 이해는 돼요. 그걸 안 한 게. 네. 그런데 오히려 바이에른이나 이런 게 좀 미흡다면 네. 차라리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는 독일 황제라고 하면서 누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비스마르크가 현실 정치의 대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통일 선포하느냐. 지금 일단은 아무리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지금 바이에른이 좀 이 정도라도 받아들일 때 그래 우리가 너 사정 많이 이해해 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 한 울타리로 통일하는 건 하자. 이렇게 박아놓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 너네 개겼지 나중에 좀 보자. 근데 나중에 프랑스하고 전쟁 끝나고 미네 전쟁 끝났는데 니네 군대 유지할 거야? 어떻게 밟아줄까? 나중에는 되게 이거 좀 압박을 많이 들어가죠. 이게 프로이센 내부 결속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길을 죽이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독일 됐대. 네. 야, 이제 분열 없어. 주변 국가들한테도 아니 독일이 다 통일됐단 말이야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끼어들 명분이 좀 없는데 나는 이런 다양한 수를 내세운 거고 비렐름이 사실 이렇게 비스마르크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를 믿은 것 중에 하나는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공평무사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욕이 별로 없었어요. 비스마르크는 어디까지나 이 독일 제국의 영광, 정확히는 프로이센의 영광을 위해서 주저주저하는 비렐름 1세를 모시고 어떻게든 그 대업을 이뤄내야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유비를 갖다가 막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제갈량. 다시 통일 대업을 만들려는 제갈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비스마르크가 사임하면서 황제를 압박했던 게 자주 있었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전쟁 때 군부하고 황제는 말타하고 비엔나까지 가서 짓밟으려고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그걸 결사하고 막았거든요. 그게 이제 차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런 것처럼 비스마르크가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황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참 오묘한데 황제가 13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했다는 건 항상 뭐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 촉황제 안 해. 나 한 해 후회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 촉이 그러니까 한 해 후회인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막 결국은 이제 끌고 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나 프로이센의 후회라니까. 나 독일 황제 안 한다니까. 근데 끝까지 결국은 모셔서 결국 선포식까지 했는데 비스마르크는 정말 용이 주도한 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스마르크가 날짜도 그냥 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1월 18일 날 선포시켰죠. 당연하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국가 행사라는데 항상 날짜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 18일 어떤 날짜냐? 프로이센의 출발이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그 다음에 10세기 중반에 그 당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었었는데요. 스웨덴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때 이제 프로이센이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프로이센 공국을 폴란드가 줬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변경 100에. 그래서 1701년 1월 18일 프로이센이 대외적으로 왕국을 선포한 날. 프로이센 탄생일이고. 그렇죠. 건국일. 프리드리히 1세가. 날짜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잡은 거죠. 우리가 왕국에서 드디어 제국이 된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거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샤를이 있지만 우리 800년 카를 대제, 카를루스 대제가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황으로부터. 영국하고 독일이 아직도 싸우는 게 카를 대제가 프랑스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통이다. 그렇죠. 샤를만이다. 네. 원래 카를 대제 우리 거였다. 우리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야, 찰스냐 샤를이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독일 제국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데 베를린에서 하겠습니까? 케니스베르에서 하겠습니까? 그걸 바이에른이 용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장소가 필요했고 베르사유가 파리를 포위할 때 독일군의 본부로 쓰였습니다. 사령부로, 야전 사령부로. 정말 재밌네요. 프로이센은 우리가 계속
가면서도 앞으로는 독일을 다 합치는 독일 민족주의의 뭔가를 만들겠다. 그렇죠. 약간 정말 다양한 의미가 그렇죠. 여러 담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부터 장소 선정까지. 네. 이게 독일이라는 게 아직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네. 모든 도이치 민족이 그래 여기야말로 우리 독일인의 마음의 고향이고 중심이야라고 찍을 만한 데가 없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만들기가 어디를 해도 이렇게 욕 나와. 네. 이렇게 힘든 거죠. 정체성을 그러니까 차라리 만드는 게. 적의 심장에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제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렐레미스가 거울의 방에서 대선포를 하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가 60년 동안 프랑스 때 뺏긴 것을 찾아온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역시 저는 제국의 형제는 될 수 없나 봅니다. 겨울의 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수염 잘 다듬었는데. 예. 자 오랜만에 역전극장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쟤들도 살 길을 좀 열어주죠. 영토 할양은 좀 양보하고. 우리 제국의 기둥, 우리 군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장군 무슨 얘기요 지금? 제국의 기둥이래. 내가 죽을게. 나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 엄살은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그 군대가 이렇게 쫙 행진하는 거는 승전의 역사상 처음 있는 행진. 일이죠. 그다음에 행진. 적국의 심장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그렇죠. 했다. 아, 그냥 꼴 보기 싫다. 우리가 왜 졌느냐라고 하면서 얼굴도 안 비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전 의지만 도덕 불태우고 있었죠. 그게 이제 분노한 시민들 그리고 남아있던 국민 방위군이 모여서 파리 코뮌이라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데요.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네요. 거의 그 분위기로 간 거죠. 집계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몽마르트 언덕이었어요. 몽마르트. 수많은 대포들이 저기 있었어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드디어 조직적인 저항에 돌입하게 됩니다.